40년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제 아들을 죽인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조문객 300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 여인이 영정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65세의 박효선. 40년간 효부로 소문났던 그녀가 돌연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40년간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 여인의 긴 인내와 반전, 그리고 뜻밖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83년 봄이었습니다. 25살의 박효선은 충청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 식당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서울 강남에서 중견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 김태수였습니다. 32살. 명문대를 나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엘리트였죠. 효선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시골 처녀와 그런 집안이 무슨 인연이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중매쟁이 아주머니의 말은 달랐습니다. 신랑 쪽 어머니가 특별히 시골 출신의 순박한 며느리를 원한다더군요. 요즘 서울 처녀들은 너무 똑똑해서 시집살이를 못 견딘다나 뭐라나. 효선의 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딸이 서울 부잣집으로 시집가면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효선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식당 일은 고되었고 손님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지겨웠으니까요. 그렇게 효선은 단 2번의 만남 끝에 김태수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효선은 평생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시어머니 장순자 여사가 효선을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애 빨리 낳아. 그것도 아들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남이 집안을 이어왔어. 딸 낳으면 그때는 각오해. 효선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효선은 임신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효선의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들일 거야.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복이 많거든. 효선도 아들이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출산 당일 효선은 16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입니다. 근데 조금 특별한 상태시네요. 아이는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출산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효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장순자 여사는 인큐베이터 속 손주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애를 누가 키워? 병원에 버리고 와. 효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친손주를 버리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장애인은 없었어. 이런 애 키우면 집안 망신이야. 둘째 빨리 낳아서 정상 손주 받아야지. 남편 태수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이 맞아. 이 애를 어떻게 키워? 차라리 시설에 맡기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효선은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큐베이터 속에서 가느다란 숨을 쉬는 아기를 보는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설령 온 세상이 버린다 해도 엄마인 자신만은 이 아이 곁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효선은 시댁을 설득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달라고 자신이 잘 키워보겠다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집 안에서 키우되 절대 밖에 데리고 나가지 마. 친척들한테도 알리지 말고. 손님 오면 방에 가둬놔. 그리고 3년 안에 둘째 낳아. 이번엔 정상으로. 효선은 그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효선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자랄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혼자 걷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효선은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다녔지만 시어머니는 치료비를 아까워했습니다. 그 돈으로 둘째 낳아서 키우는 게 낫지. 장애인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니까. 효선은 자신의 용돈을 아껴가며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때로는 친정 어머니한테 몰래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효선을 불렀습니다. 효선아, 민수는 어디 있어? 효선은 대답했습니다. 방에 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저런 애 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 채통에 먹칠하는 거지. 효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나중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효선은 민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홀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오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해도 그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효선은 아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세상이 뭐라 해도 엄마는 내 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시련들을 말입니다. 민수가 7살 되던 해 효선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정상 손주가 태어나는구나. 시어머니는 효선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건강한 애 낳아야 해. 알았지. 효선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또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어쩌나. 시댁에서 자신을 쫓아내는 건 아닐까. 그녀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건강한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말입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효선은 또다시 병원 분만실에 누웠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모님 힘내세요. 조금만 더요. 효선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딸. 그 순간 효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니. 과연 시댁에서 이 아이를 받아줄까? 효선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라니. 쓸모없네.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언니 이제 셋째 낳아야겠네. 아들 낳을 때까지. 남편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실망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갈 뿐이었습니다. 효선은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미안해 아가야. 내가 딸로 태어난 게 죄가 되는 집에 데려와서.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민수 오빠처럼 끝까지 지켜줄게. 효선은 딸의 이름을 지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째라고만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10살이 되었고 지은이는 3살이 되었습니다. 효선은 두 아이를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재활치료가 필요했고 지은이는 어린아이 특유의 손길이 많이 갔습니다. 효선은 잠잘 시간도 없이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태수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효선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태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회식이었어. 뭐 이것저것 묻고 그래. 하지만 효선은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남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으니까요. 그녀는 슬며시 남편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그것도 커플룸이었습니다. 효선은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다음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몰래 남편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효선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그냥 직장 동료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효선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을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게 대가란 말인가. 효선은 그날 밤 남편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문자, 통화 기록, 카드 내역. 하나하나 정리해서 공책에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 증거들이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석 달 뒤 시어머니가 효선을 불렀습니다. 효선아, 너 이혼해. 효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다른 여자 만난다. 그 여자가 임신했대. 너는 이혼하고 나가. 효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임신까지 시켰다니.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의 잘못은 덮어두고 며느리한테만 짐 싸라고 하다니. 효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애들은요? 민수랑 지은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수는 여기 두고 가. 그 장애애 데리고 어디 가서 살려고. 지은이는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해. 어차피 딸이라 쓸모없으니까. 효선은 그때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안과 인연을 끊고 지은이만 데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으니까요. 효선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에게 빌었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이혼만은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을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회. 내가 무슨 기회를 바라. 넌 이미 쓸모없어. 장애 자식이나 낳고 딸이나 낳고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돼.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 태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효선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우리 다시 잘 살아봐요. 제가 더 잘할게요. 하지만 태수는 차갑게 효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해, 효선아. 나 이미 마음 정했어. 그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너도 이제 놓아줘. 효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쉽게 자신을 버릴 수 있다니.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는요?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요?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애는 엄마가 데리고 가든지 시설에 보내든지 알아서 해. 효선은 그날 밤 아이들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수와 지은이는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효선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애들아.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설령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엄마만은 너희 편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효선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조건. 내가 무슨 조건을 달아. 효선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계속 있겠습니다. 며느리로서 집안일 다 하겠습니다. 대신 민수랑 지은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 단 이혼은 안 합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그걸 용납하겠다고. 효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제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러고 싶다면 그래. 대신 남편한테 돈 한 푼 손대지 마. 생활비는 내가 주는 만큼만 써. 그리고 남편 외도건에 대해선 절대 입 밖에 내지 마. 집안 망신이니까. 알았어. 효선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효선은 굴욕적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팔아서라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효선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남편은 공공연하게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니는 효선을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하지만 효선은 참았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20세가 되었고 지은이는 13세가 되었습니다. 효선은 4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민수의 재활치료비를 벌기 위해 몰래 파출부 일을 했고 지은이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 새벽 배달 일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효선은 우연히 남편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애인과 그녀가 낳은 자식들을 위해 매달 1,0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효선과 아이들에게 주는 생활비는 1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효선은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언젠가 이 모든 걸 갚아줄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효선이 5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고 유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건설회사 지분과 부동산, 현금 자산을 합치면 500억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자식들은 유산 분할을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효선은 배제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재산의 30%를 며느리 박효선에게 준다. 그녀는 이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다. 나머지는 아내와 자식들이 나눠라. 시어머니는 발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한테 30%라니. 당신 정신이 있었어.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상태였으니까요. 효선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을 남겼다니.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분이었는데. 하지만 변호사가 효선에게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써둔 편지였습니다. 효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효선아, 미안하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모른 척했다. 내 아내가 너를 괴롭히는 걸, 내 아들이 너를 배신하는 걸 다 보고도 막지 못했다. 나는 가장으로서 실격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에게 빚을 갚고 싶다. 이 재산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민수와 지은이를 잘 키워다요. 너는 훌륭한 엄마다.
효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에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효선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40년간 참고 견딘 대가를 받을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겠다고 말입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된 후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 장순자는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치매 걸린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니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시아버지가 사망 직전까지 정신이 온전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소송은 기각되었고 효선은 정식으로 150억 원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효선은 그 돈을 받자마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수를 위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조용한 주택을 샀습니다. 정원이 딸린 2층 집이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집이었죠. 민수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시댁에서는 반대했지만 효선은 단호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아들 집 마련하는데 왜 간섭하십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효선은 지은이의 학비를 위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효선은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구했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도 등록시켰습니다. 지은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효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돈이 좀 생겼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효선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댁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에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효선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장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총 300억 원이 넘는 돈이 유령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둘째, 남편 태수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애인에게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파트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고 매달 생활비를 대준 것이 모두 회사 돈이었습니다. 총액은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셋째, 신우이가 회사 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효선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통장 사본, 이메일 기록, 녹취록까지. 그녀는 40년간 이 집안에 살면서 익힌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누가 뭘 숨기는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효선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애인이 낳은 아이들이 사실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효선은 사립탐정을 시켜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태수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애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태수의 자식이라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효선은 그 결과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였구나. 그녀는 그 증거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효선은 아직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장순자가 팔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을 빌렸습니다. 친척, 친구, 사업 관계자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총 30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떠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잔치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효선에게는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효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잔치날 오지 마. 엄마가 언니 오면 기분 나빠하신대. 그냥 집에서 쉬어. 효선은 그 문자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을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잔치에조차 초대받지 못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팔순 잔치 당일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꽃장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주빈석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입장했고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효선만 빼고 말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 대표 인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남 김태수 씨 나오셔서 어머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태수가 일어나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준비한 멘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팔순을 맞이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효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효선이 너 왜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 효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나가. 창피하게. 하지만 효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효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 며느리입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 여자는 누구야? 며느리래.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해. 내가 경찰 부른다. 효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찰을 부르시려면 부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서류들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효선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효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즐거운 잔치를 망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간 참아온 진실을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내가 무슨 진실을 알아. 효선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회사 돈 300억을 빼돌린 것. 그게 진실 아닙니까? 연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효선을 바라봤습니다. 효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의 비자금 계좌 15년간의 거래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효선은 서류를 하나하나 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효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 살면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효선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씨,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해서 애인에게 준 건 다 증거가 있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효선아, 그게 아니라. 효선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이메일 기록까지.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효선은 마지막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태수 씨가 20년간 키운 애인의 자식들. 그 아이들이 사실은 김태수 씨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효선은 검사 결과서를 들어보였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효선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20년간 남의 자식을 키운 겁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효선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40년간 이런 집안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효선은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김태수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장순자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효선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연 회장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효선아, 잠깐만. 효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집안 망하게 하지 마. 효선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40년간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넌 쓸모없어. 장애 자식 낳고 딸 낳고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돼. 그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효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한 짓들,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들 모두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효선은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효선이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효선이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엄마, 누가 구급차 불러. 효선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효선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으로 돌아가 민수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너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민수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를 꼭 안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효선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며칠 후 효선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는 효선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증거가 완벽합니다. 승소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효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묻습니다. 혹시 합의를 원하시면 상대 측과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효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합의는 없습니다. 법정까지 가겠습니다. 그날 밤 효선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40년을 돌아봤습니다. 25살에 시집와서 65살이 될 때까지. 참고 또 참았던 세월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효선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 회장 일가의 추문이었으니까요. 효선은 법정에 당당하게 출석했습니다. 반면 태수와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효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박효선 씨는 40년간 피고 김태수 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배신하고 외도를 했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정부에게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고 모친 장순자 씨는 회사 자금 300억을 빼돌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통장과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효선 측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피고가 횡령과 외도를 저질렀기에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효선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와 결혼 생활 동안 행복했던 순간도 있지 않았습니까? 효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을 낳았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40년간 이혼하지 않고 참았습니까? 효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장애가 있어서 엄마가 필요했습니다. 딸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혼하려고 합니까? 시아버님 유산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효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유산이 없어도 이혼할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 힘으로 이제 제 인생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재판장이 효선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선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한 보상입니다. 40년간 제가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은 태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효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외도 사실을 인정합니까?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애인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제공한 사실도 인정합니까?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효선 측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애인이 낳은 자식들이 증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증인은 20년간 남의 자식을 키운 것입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시어머니 장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왔습니다. 효선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회사 자금 300억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인정합니까? 장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개인 돈입니다.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증인 명의 계좌로 돈이 이동한 내역입니다. 장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며느리 박효선 씨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장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잘 대했습니다.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시켰을 뿐입니다. 효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원고를 40년간 학대했습니다. 증거로 원고가 작성한 일기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는 효선의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일기에는 효선이 겪은 고통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맞은 날짜, 모욕적인 말을 들은 내용, 장애 아들을 숨겨야 했던 고통.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장순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증인,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장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손주를 장애인이라고 차별했습니까? 장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집안 채통 때문에. 재판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다시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효선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태수와 장순자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박효선과 피고 김태수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100억 원, 재산 분할은 200억 원으로 결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또한 피고 장순자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장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효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인,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효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40년 만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효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남남입니다. 효선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민수와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선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효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겼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민수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효선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효선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부인 장순자 씨가 위독합니다. 빨리 오십시오. 효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습니다. 효선이 들어오자 눈을 떴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효선아. 효선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습니다. 효선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효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효선은 놀랐습니다. 평생 사과 한 번 안 하던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다니.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하인으로 봤다. 그게 잘못이었어. 너는 훌륭한 엄마였어. 민수랑 지은이를 잘 키웠어. 나는 자격 없는 할머니였어. 효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효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이제 남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효선은 시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효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미움과 동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효선은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을. 40년간의 악연이 끝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효선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선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삶이. 3년이 흘렀습니다. 효선은 68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효선은 판결로 받은 300억 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를 위한 재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치료사들을 고용했습니다. 민수도 그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민수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못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선은 그런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수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효선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효선의 사건을 보며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약자들 편에 서고 싶어요. 효선은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응원할게. 지은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효선은 또한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시댁에서 고통받는 며느리들, 남편한테 맞는 아내들, 그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쉼터에는 상담사와 변호사가 상주했습니다. 효선은 그곳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여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40년간 참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효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효선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싸워야 합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됐어요. 효선은 또 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40년의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공감했습니다. 효선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교 여성단체, 교회 어디든 불렀습니다. 효선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도 용기입니다. 하지만 싸우는 것도 용기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다만 스스로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효선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효선은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민수와 지은이가 있었고 쉼터 여성들이 있었고 책을 읽은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효선을 지지했습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 장순자는 판결 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선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정 앞에 서서 효선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효선은 절을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남편 태수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효선은 우연히 거리에서 태수를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효선아. 태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효선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효선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태수는 효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들도 몰락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효선을 원망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하지만 효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으니까요. 효선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어느 날 효선은 민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휠체어 대신 보행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효선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날씨 좋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좋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박효선 선생님 맞으시죠? 효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시댁에서 고생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효선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셔서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효선은 그 여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효선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로스쿨 합격 발표 났어요. 효선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붙었어요, 엄마. 효선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지은이는 엄마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꼭 훌륭한 변호사 될게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효선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40년간 고통받았지만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효선은 하늘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 밤 효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43년 만에 일기를 마칩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는 행복만 기록하겠습니다. 민수와 지은이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말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효선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후 지은이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개업식 날 효선은 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망. 대표 변호사 김지은. 효선은 그 간판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은이가 엄마를 안내했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지은이는 사무실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효선의 사진과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마이너스 박효선. 효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 영웅이에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효선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효선은 7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활센터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센터 개원 5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효선은 단상에 올라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0년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효선은 단상에서 내려와 민수에게 갔습니다. 민수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보행기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효선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자랑스럽지?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자랑스러워. 효선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효선은 집에서 지은이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효선은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정말 고마워. 지은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선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효선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구나. 효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효선은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43년 전 25살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집 갔던 그 처녀. 지금의 자신을 그때의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힘들겠지만 결국 행복해질 거야. 효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효선은 7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효선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대답했습니다. 치료하면 1년, 치료 안 하면 6개월 정도입니다. 효선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치료받아요. 제발요. 효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충분히 살았어. 행복했어. 민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 효선은 아들도 안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마음속에. 효선은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쉼터를 더 자주 방문했고 강연도 계속했습니다. 책도 한 권 더 썼습니다. 제목은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그 책에서 효선은 말했습니다. 저는 시댁을 용서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저를 병들게 하니까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효선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효선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엄마는 행복했어. 고마워.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효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효선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76세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쉼터 여성들, 재활센터 아이들, 책을 읽은 독자들. 모두가 효선을 기렸습니다. 지은이는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영웅이었습니다. 40년간 고통받았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싸울 때는 싸우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라고. 엄마 사랑합니다. 편히 쉬세요. 청중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효선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박효선 1998년-2033년 40년을 참았고 30년을 행복했던 여인. 그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다. 묘비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효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친 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약자들을 변호했습니다. 민수는 재활센터에서 일하며 다른 장애인들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매년 효선의 기일에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만큼요. 효선의 이야기는 책으로, 영화로,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효선의 삶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효선은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여인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효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참는 것도 용기지만 싸우는 것도 용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효선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녀도 40년간 고통받았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노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